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KF-21을 위해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 중이었는데요. KIDA에 의해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분께서 이 문제를 다루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지는 못했고 다만 마침 저도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저는 요즘 거의 빠지지 않고 우리의 핵잠수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제가 핵잠수함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할 리는 없겠죠. 바로 어제 미국과 우리의 팩트시트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면 오히려 여러분이 더 서운하실 것입니다. 마침 팩트시트 내용과 각종 기사를 보면 제가 좀 잘못 말한 부분도 발견을 해서 그 부분도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도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선 어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한미 공동 팩트시트가 정식으로 발표되었는데요. 뭐 당연히 그 핵심 내용은 주로 경제적인 부분이지만 저는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당연히 군사적인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론은 한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는 방법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현지에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한다고 팩트시트에 확실하게 했죠. 이것과 관련해서 한화의 고위 인사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분의 말에 의하면 결론은 MRO 등 미국의 군함 건조나 수리에 투자를 하려면 우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MRO는 한 척씩 수주를 하는 방식이고 그럼 MRO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MRO를 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미 몇 달 전에 현대에서도 한 바가 있고 결론은 현대나 한화 둘 다 5년 이상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일이 되면 한화 임원의 말에 따르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면 우리의 중견 조선소들과 파트를 나누어서 협업을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업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결론은 미국의 군함 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척의 선박이 아니라 지속적인 안정적인 물량을 우리에게 주어야지만이 우리도 미국 군함을 건조하기 위한 시설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상무장관이 빼버리려고 했다는 우리나라의 핵농축과 재처리 내용이 이번 팩트시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좀 잘못된 설명을 한 것 같아서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우리가 미국에게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핵물질의 공급을 요구한 건 우리에게 핵농축 능력이 부여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잠수함용 핵연료봉을 만들 수 있지만 문제는 핵잠수함만을 위한 핵연료봉의 생산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미국에게 핵물질을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미처 생각 못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는 걸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핵농축과 재처리는 민간에 의해서 평화적인 목적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용 핵연료봉을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핵잠수함용 핵연료봉이 비록 핵무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간에 의한 평화적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미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핵연료봉을 공급받으면 가격이 저렴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주로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용 핵연료봉을 제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봉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팩트시트에는 바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잠수함의 건조를 명문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핵잠수함 제조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트럼프를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저는 트럼프이니까 우리의 핵잠수함의 건조를 승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뉴욕시장 선거를 보셨겠지만 다음번 미국 대선에서 다시 공화당이 집권하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갈수록 힘들어 보이고 그럼 다음번 정권 때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민주당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할까요? 그래서 저도 분명 트럼프를 믿지 못하지만 트럼프 재임 기간에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팩트시트 공식 발표장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우리의 핵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 건조된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했는데요. 결론은 위 안보실장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 중에
우리의 핵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전혀 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둘 다 우리의 핵잠수함은 우리 한국 땅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모든 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핵잠수함이 어디에서 건조될 건지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핵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 건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2030년까지 250억 달러 상당의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팩트시트에 우리나라가 구매할 무기의 구체적인 목록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무기 목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구매할 무기는 우리가 미국에게 통보한 내용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에 그 일부 내용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 우리가 F-35를 추가 구매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이미 우리는 F-35를 추가 구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게 통보한 구매 목록에는 F-35 2차와 3차 물량을 전부 합쳐서 9조 원 상당의 F-35를 구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기존에도 2차 20대는 진행 중이었고, 여기에 3차 20대까지 해서 도합 40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최근에 제가 본 우리의 통보 내용에는 당연히 우리의 이지스함을 위한 SM-3와 SM-6의 구매도 내용에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SM-3가 최근에 본 내용에서는 구매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으로부터 SM-3를 구매한다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게 왜 빠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이번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25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매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2030년까지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의 무기 구매 목록에서 SM-3가 빠진 이유는 SM-3를 2030년까지 구매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SM-3 구매는 2030년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구매 목록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팩트시트에 포함된 250억 달러 상당의 무기 구매는 우리가 2030년까지 미국에서 구매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어제인 11월 14일에 또다시 KDDX 사업이 사업분과위에 상정되었는데요. 또다시 KDDX 사업이 사업분과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인 12월에 있을 방추위에 상정은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짜증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어제인 11월 14일에 KDDX 사업이 사업분과위에 상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영상을 만들려고 영상 제작을 위한 글을 쓰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나온 기사는 사업분과위에서 사업이 보류되었다는 기사였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기사에서 분명 사업분과위를 통과를 못했지만 12월에 있을 방추위에 상정은 한다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썼던 내용을 다시 쓰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짜증이 나는데요. 솔직히 이 사업은 얼마 전까지 분명 상생안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번에 사업분과위에 상생안으로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안은 현대와의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번 사업은 방사청에서는 현대와의 수의계약을 주장을 했고, 방사청의 일부와 정치권에서는 두 회사가 같이 사업을 하는 상생안을 요구했고, 한화는 현대와 경쟁 입찰을 바라고 있었는데요. 분명 최근까지도 이 사업은 상생안으로 갈 거라고들 했습니다. 당장 상생안 자체가 방사청 내부에서 나온 안이고 정치권에서도 상생안을 찬성하고 있었고 사업분과위 위원들도 상생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다들 당연히 상생안으로 가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사청에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방사청의 주장에 따르면 상생안은 현대와 한화 두 회사가 단합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방사청 직원들도 두 회사의 단합에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갑자기 방사청에서 상생안이 아닌 현대와의 수의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과위의 민간위원들이 강력히 반대를 할 수밖에는 없고요. 아니 방사청 직원들 머리에는 뇌라는 게 존재하지 않나 보죠. 결론은 이미 분과위에서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수의계약을 밀어붙이면 그걸 분과위에서 통과될 거라고 본 거냐는 말입니다. 물론 방사청은 그래서 일부 수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가 상세 설계에 일부 관여를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도 분과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과위 위원들도 KDDX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사업안은 보류하지만 12월에 있을 방추위에는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방추위 전까지
방사청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분과위 위원들의 배려로 우선은 12월에 있는 방추위에 상정을 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과위 민간위원들이 방사청에게 데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12월에 있을 방추위까지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가지고 오라는 데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선은 KDDX 사업은 12월에 있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상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그리고 KDDX를 담당하는 방사청의 관계자들의 무능함에 손발이 떨릴 지경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멍청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KDDX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야기하기로 했던 우리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KF-21에 탑재하기 위해서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이 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KIDA의 주장에 따르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적의 방어체계를 돌파할 가능성이 낮으며 해군의 주변국 대응 절차에 따르면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원래 사업비가 5,641억이었는데 갑자기 사업비가 1조 2천억으로 증가한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KIDA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적의 방공망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건 아마 이미 제가 이 부분은 수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현대의 방공함들은 A사 레이더의 발전으로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도로 발전을 했고 심지어는 겨우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에 불과한 우리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도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웬만한 수상함들은 전부 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공개된 해성5 같은 미사일은 그 발사수단이 잠수함이어서 적이 대함미사일의 발사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서 기습에 효과가 있지만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적의 전투기가 접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이 공대함 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파악하고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율이 극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해군의 주변국에 대한 대응 절차에 따르면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의 바다에는 어선부터 시작해서 민간 선박까지 엄청나게 많은 함선이 바다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군은 오인사격의 위험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상대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해서 확실하게 피하 식별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장거리 교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런 문제보다는 가장 문제가 된 건 개발비가 2배 이상 증가를 한 건데요. 업체 측 이야기에 따르면 5,641억이라는 건 5년 전에 조사한 가격이고 그동안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물가와 인건비가 대폭 상승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한 결과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오른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업은 아예 취소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이번 문제도 제가 이미 과거에 언급을 한 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분명 저는 이 문제를 과거에 다룰 때도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시험체는 우리가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덕티드 램제트 시험체는 한 가지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는 FA-50에서 발사하는 공중발사 시험체 말고 지상에서 발사하는 별도의 시험체가 따로 존재하고 저는 과거에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건 예산 낭비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우리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바로 이 지상발사 시험체를 바탕으로 다시 기획된다고 합니다. 지금 지상의 시험체는 한화에서 대공유도무기 체계용 초음속 순항 대공표적 체계 설계 및 평가 기술이라는 사업으로 개발 중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판 코요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의 해공 등 함대공 미사일을 시험할 초음속 표적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되는 초음속 표적을 바탕으로 우리의 KF-21을 위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초음속 표적 시험체와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시험체는 그 구조와 크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당장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체는 전장 5.5m에 직경 350mm에 무게는 대략 940kg의 시험체로 그래서 이 시험체는 FA-50에 의해서 시험 발사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음속 표적 시험체는 직경 280mm의 시험체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시험체가 상당히 다른데요. 그런데 결론은 앞으로 우리는 다시금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KIDA의 다시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 사업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면
사업비를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서 바로 이 초음속 표적을 바탕으로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음속 표적과 공대함 미사일은 많은 부품을 공통으로 쓰게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 방법으로 사업비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이게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개발 중인 초음속 표적은 그 사거리가 엄청나게 짧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직경이 280mm밖에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미사일의 길이를 늘려서 사거리는 증가시키겠지만 근본적으로 아예 탄두를 탑재하지 않는 초음속 표적을 위해서 개발되는 거라 미사일 자체가 너무 작아서 충분한 탄두를 탑재할 수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 사업은 다시 사업화를 진행하고 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겠지만 결국은 기존에 이 사업이 탈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너무 많은 개발비 때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초음속 표적과 공통화를 할 거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미사일은 고작해야 무게가 940kg으로 우리의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인 해성5가 직경 553mm에 무게 1500kg인 것에 비해서 그 크기가 훨씬 작아서 기존에도 충분한 위력이 나올 것인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그 크기가 더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초음속 표적은 말 그대로 요격시험을 하기 위한 초음속 표적이기 때문에 그 사거리가 상당히 짧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무리 사거리를 늘린다고 해도 얼마나 사거리가 늘어날지도 의문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모델은 대략 사거리가 300km 정도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갈지 저도 의문이고요. 최근에는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이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차라리 이 미사일을 폐기하고 KF-21의 공대함 미사일은 바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개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정말 이 미사일이 만들어질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사업을 준비 중이고 그래서 다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저는 이 무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지만요. 그래도 이왕 만들 거라면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정말 잘 만들어질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많은데요. 결론은 KDDX는 다시 사업분 과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우리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어째 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심어주는데요. 그래도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전부 잊어버리게 할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한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되었으니 그것으로 위로를 삼아야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의 공대함 미사일이 정말 잘 개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말대로 이 사업은 취소시키고 이제는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